고려가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면서 발전해 가던 중 이 고려 밖에서는 이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자, 바로 이 북쪽 대륙에 있던 이 거란족이 이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발해를 무너뜨렸던 그 거란족 기억하십니까? 자, 거란족은 이 몽골 초원에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했던 부족인데요. 자, 그때 당시 중국이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바로 그 거란족이 북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영토를 넓혀왔습니다. 자, 지도를 볼까요? 자, 이 북쪽에는 바로 거란이 있었다면 이 남쪽에는 중국을 통일했던 이 송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한반도의 고려, 북쪽에 거란, 남쪽의 송이라는 이 세 나라가 바로 이 동북아시아의 큰 세력이 되었습니다. 자, 고려는 이 태조 왕건 때부터 바로 북쪽 대륙으로 영토를 넓혔는데요. 이 한반도의 북쪽 지역은 이 옛 고구려의 땅이자 또 발해가 차지했었던 곳이었죠. 자, 그래서 고려는 그곳에 새로운 성을 쌓기도 하고 이 버려진 옛 성들을 수리하기도 하면서 그쪽으로 영토를 넓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있던 거란이 위쪽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자, 이곳까지 힘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려와 이 거란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거란은 총 3번에 걸쳐서 이 고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자, 993년 이 거란의 대군을 이끌고 소손영이라는 장수가 이 압록강을 건너 고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거란은 첫 번째 전투에서 바로 고려를 쉽게 무찌르고 이 고려에게 항복하라는 글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자, 그 당시 고려는 사실 이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아서 아주 약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 정부는 땅을 넘겨주고 이 거란에게 항복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바로 서희가 반대를 하게 됩니다. 자, 서희는 고려를 공격했던 이 거란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이 거란은 이 중국 전체 대륙을 차지하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자, 그러자면 저 남쪽에 있던 바로 송나라와 대결을 해야 되는데 이 고려가 송나라의 편을 들면서 이 거란을 먼저 공격하면 이 거란이 곤란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거란이 이 고려를 먼저 쳐서 이 송나라와의 관계를 딱 끊어놓으렸던 것이었습니다. 자, 거란의 장수 소손영은 이 고려에게 2가지 조건을 요구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 옛 고구려의 땅을 넘기라는 것이었고 이 두 번째는 바로 이 송나라의 관계를 끊고 이 거란을 큰 나라로 섬기라는 요구였습니다. 자, 그럼 이 위기의 상황을 이 서희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서희는 소손영을 만나 담판을 벌립니다. 소손영은 먼저 고려의 땅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우리 거란이 옛 고구려의 땅을 대부분 차지했고 또 고려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이니 고구려 땅을 차지할 권리가 없어. 그러니 고려가 개척한 북쪽 땅을 내놓아야 하오. 무슨 말이야?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요. 그러니 오히려 당신들 거란이 차지하고 있는 땅 중에서 옛 고구려의 땅은 당연히 고려의 땅이란 말이오. 그러니 우리 땅을 돌려주시오. 서희의 논리적인 말에 할 말이 없어진 소손영은 다시 송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요구를 합니다. 고려는 어찌 송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것이오. 당장 송나라와 관계를 끊으시오. 고려는 사실 거란과 교류를 하고 싶소. 그런데 거란으로 가는 길이 고려와 사이가 좋지 않은 여진 때문에 막혀있지 않소. 그러니 우리가 거란으로 가는 길목인 압록강 동쪽에 성과 도로를 만들게 해주면 송나라가 아닌 거란과 교류를 하겠소. 좋소. 이렇게
거란은 서해의 약속을 믿고 물러갔습니다. 이렇게 서희의 담판으로 이 거란의 1차 침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때 고려는 이 압록강 동쪽이 고려의 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성을 쌓게 되는데요. 자, 그것이 바로 강동 육주입니다. 강동은 압록강 동쪽이라는 뜻이고 이 육주는 고려의 한 행정구역이었던 주가 6개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렇게 튼튼한 성과 요새를 쌓게 된 고려는 거란의 침입에 대비할 수 있게 되고 이 약속한 대로 이 송나라 말고 거란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자, 그로부터 17년 후 이 거란의 황제가 바로 다시 군사를 이끌고 고려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강동 육주 때문이었는데요. 이 강동 육주를 고려가 차지하면서 이 거란은 고려를 공격하기가 매우 불리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란은 이 강동 육주를 다시 빼앗고 싶어 했는데요. 또 그 당시 거란은 이 세력이 굉장히 커져서 이 송나라와의 전쟁에서 송나라를 이겨버리고 이 고려를 다시 한번 공격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거란의 제2차 침입입니다. 이 거란이 공격을 해왔을 때 고려도 만만치 않았었는데요. 자, 그 당시 이 거란은 고려를 공격하는데 특히 이 수도 배경을 먼저 공격하는데 급급해서 이 중간의 성들은 모두 지나치고 오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 성에 남아있던 이 고려군들이 이 거란군을 다시 쳐서 이 엎치락뒤치락 전쟁을 하던 가운데 결국 고려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전쟁이 완전히 끝나버렸을까요? 자, 그렇게 끝나버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렇지만 2018년에 이 거란의 장수 소배압이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다시 한번 고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거란의 군사에 맞서 싸웠던 바로 고려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수는 강감찬 장군인데요. 자, 이 강감찬 장군은 먼저 군사들을 이끌고 흥화진으로 가서 기다렸습니다. 자, 그래서 쇠가죽으로 이 냇물을 막아놓고 이 거란족이 가까이 접근했을 때 이 냇물을 한꺼번에 흘려보내는 전술을 활용해서 이 거란족을 크게 무찔렀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흥화진 전투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바로 강감찬 장군이 거란군을 무찔렀던 이곳이 바로 흥화진인데요. 결국 거란의 장수 소배압은 이 후퇴를 명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강감찬 장군은 이 후퇴하는 군사를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귀주성 근처에서 이 거란군과 정면으로 맞붙게 되었습니다. 고려와 거란 모두 물러설 기세를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고려군은 강감찬의 지휘를 받으며 거란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강감찬은 거란군을 도망갈 곳이 없는 좁은 계곡으로 유인했습니다. 때마침 비바람이 거란군 쪽을 향해 몰아쳤습니다. 고려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거란군을 공격했고 거란군은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군은 도망가는 거란군을 끝까지 쫓았습니다. 그 결과 거란의 10만 명 군사 중에 이때 살아서 돌아간 거란군의 수는 고작 수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려와 거란의 전쟁은 고려의 큰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란과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고 이 고려를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과의 이 국제 관계가 크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원래는 이 고려는 이 송나라나 거란에 비해서 작고 약한 나라에 불과했는데요. 이 거란의 공격을 몇 차례나 막아내면서 강한 나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변 국가들은 고려와 아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고 이 송나라와 거란 모두 이 고려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교류했습니다.
고려에는 평화가 다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로부터 바로 100년이 흐른 후 이 만주 일대와 한반도 북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 여진족들 사이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원래 여진 부족 중에 있던 이 완옌부라는 부족이 이 주변의 부족들을 전부 제압하기 시작하면서 이 고려 땅 코앞까지 이 영토를 넓히면서 세력을 키웠던 것인데요. 자, 원래 여진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면서 조공을 바쳤는데 이 자신의 세력이 커지자 이 고려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지만 고려는 이 여진을 얕잡아보고 너무 섣불리 공격하다가 이 여진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마는데요. 자, 여기에 충격을 받은 숙종은 이 자신이 신임하던 장군 윤관을 불러서 이 패배의 이유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윤관은 이 거듭되는 패배의 이유가 바로 이 적의 기병을 우리의 보병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진의 침략에 맞서 싸우기 위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병? 보병?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 기병은 이 말을 타고 싸우는 병사를 말하고 보병은 이 발로 뛰거나 걸으면서 싸우는 병사를 말하는데 특히 원래 이 기병은 보병보다 전투력이 훨씬 강합니다. 자, 하지만 이 여진족의 기병은 그 중에서도 특히 날쌔고 용맹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숙종은 이 윤관의 제안에 따라서 특별히 설치한 군대라는 뜻의 별무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별무반에는 이 기병부대나 또 보병부대 말고도 활 쏘는 부대, 그리고 도끼로 싸우는 부대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별무반과 이 기존의 부대를 함께 훈련시켜서 윤관은 바로 다음 여진의 공격을 준비했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3년이 흐른 후 이 윤관은 별무반을 포함해서 이 17만 대군을 이끌고 바로 한반도의 북쪽 지역에 있는 여진을 공격하러 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고려가 여진을 확실히 무찌를 수 있었을까요? 고려의 공격을 예측하지 못했던 여진족들은 깜짝 놀라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몇몇 마을에서는 고려군과 맞서 싸웠지만 별무반과 함께 단단히 준비하고 나선 고려의 대군을 막을 수는 없었죠. 엄마야, 나 살려! 이번엔 절대 지지 않는다! 큰 승리를 거둔 윤관은 여진족을 몰아내고 새로 얻은 동북 지방의 땅에 함주를 포함한 9개의 성을 쌓고 고려 백성들을 옮겨 살도록 했죠. 이곳을 바로 동북 구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넓디 넓은 땅에 여러 개의 성을 세우고 지키는 것은 보기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9개의 성 사이의 거리도 너무 멀었고 이곳 지리에 익숙한 여진족과의 싸움에서도 고려는 매우 불리했죠. 고려는 여진족에서 사신을 보내 동북 구성을 돌려주는 대신 고려에 조공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다시 돌려줄게. 대신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야 해. 알았어. 그리고 다시는 고려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맹세해. 맹세해. 이렇게 고려는 동북 구성을 여진에게 돌려주고 이 전쟁을 끝내게 되었답니다.